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본영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법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놀라운 판결이 두 개 나왔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 이미 가처분 신청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는 바람에 복귀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3월에 그만두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있었던 행정 1심 재판 내용을 보면요, 본래 가처분 신청했던 서울행정법원에 사실상의 1심 판결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충되는 판결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타당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가 누구지? 이거 문제 있는 판사냐? 이렇게 누구라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채널 A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선고돼가지고 채널 A 기자가 완전히 풀려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고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이번 1심의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성식, 그 다음에 심재철 남부지방법원 법원장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검의 검사장이죠. 이런 핵심 애완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유죄 판결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판장 마음 아니에요? 재판장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데 이 재판장은 정용범 부장판사입니다. 정용범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 성향을 보면 알잖아요. 과거에 어떤 심리를 판결을 내느냐면요, 국보법 위반 사건과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한테요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 선고를 하는 바람에 많은 이 판사의 성향이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패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관은 헌법에 따라서 양심과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법관이잖아요. 그래서 법관은 계급이 없어요. 사실상. 검사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도 있지만은 법관은 그런 게 없어. 그만큼 법관의 양식과 법률 지식을 굉장히 주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법률 지식을 갖다가 편향된 판결을 하는데 치우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 경찰 폭행한 민변 변호사가 무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국법부 위반 사건 민변 변호사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이래서 어제 행정법원의 판결도 이미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한 거, 제가 주장한 거나 비슷하잖아요. 채널A 사건은 이미 무죄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징계 사유가 채널A 사건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감찰권을 행사했다 이거예요. 예. 이건데 왜 이게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냐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판사의 성향이 요즘은요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 문용범 판사 이 성향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백이열 행정법원장이 당연히 우리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말이나 되는 거느냐? 왜냐하면 이미 작년 12월 달에 똑같은 재판부 판사만 달라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홍순욱 부장판사, 이번에는 정용범 부장판사, 판사가 달라졌는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더군다나 검사징계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심의를 할 때 7명인데 그중에 3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작년 12월 달에 똑같은 재판부에서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의결 종수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족수 충족이 안 됐다. 그래서 본안 심리로 넘어갔는데 이 본안 심리에서 정용범 부장판사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 문제 있다고 하는 원고는 패소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또 어떤 문제가 어제 또 생겼느냐? 예, 어제는 바로 어제의 문제점은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어이가 없는데? 이런 판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는 누구냐? 도대체. 예, 이 판사는 문성관 부장판사예요. 51세, 사법연수원 29기인데, 이 사람은 과거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이 사람도 문제성 있는 판사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학교는 고향은 제주도고,
학교는 연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판사로 임관을 했는데요. 2002년도에 판사로 임관해서 주로 이제 쭉 순수 판사만 쭉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광주지법 판사,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그러다가 지난 2월 달에 중앙지법으로 와서 영장 전담 판사가 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는 몇 시간 동안 이 자료를 읽어보고 바로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판사들이 많이 가는 게 보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성관 부장판사도 실력은 좀 있는 모양이죠. 자, 그런데 어떤 그동안에 문제가 있는 판결을 내냈느냐? 2010년도 MB 때 미국산 쇠고기 이 광우병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거를 이슈화 시킨 데가 어디입니까? MBC PD 수첩이잖아요. 그래서 MBC PD 수첩 그래서 고발됐는데 이 고발된 이 사건에 관한 이 판결에 있어서 과장이 있을 뿐이지 절대 허위 사실은 없다. 허위 보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1심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바로 이 문성관 부장판사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건 고의적으로 왜곡된 허위 보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안 먹혀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도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PD 수첩 제작진들이 결국은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2010년도 얘기고 200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부 방북 허가를 받고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에 가가지고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의 행사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거는 방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방북 조건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걸 어기고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 통일운동가 누구냐면 이천재예요.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이천재한테 무죄를 또 선고했어요. 무죄. 그러면서 그때 이유가 뭐냐? 그때는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사 자체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 아니 찬양 고무할 목적이 아니면 왜 3대 헌장 기념탑에 가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가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찬양 고무할 의지가 있으니까 간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판결 중에서는요, 또 그럴듯한 것도 몇 개 있긴 있어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노엘 장재훈 의원의 아들이잖아요. 장용준 영장을 발부했고, 그리고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 최근에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이랑 난리를 쳤잖아요. 이때 체포 영장도 발부한 사람이 바로 이 문성관 부장판사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성관이가 내리는 판결 또는 영장 기각 여부는 항상 논란을 많이 야기해 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제 중요한 판결 두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사들의 성향상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관련 게이트, 이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경찰 서로 협조를 잘해라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호수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 이 수사주무, 경찰이죠. 여기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는 한 라인을 구축해서 협조를 긴밀히 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전혀 말 따로 행동 따로 돌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보도에 나오기 시작해요. 엇박자가 굉장히 우려된다. 중복수사가 우려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엇박자가 있고 중복수사가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수사권 남용, 인권 침해 요소도 있지만은요. 핵심을 벗어나는 잘못된 수사, 그리고 시간만 질질 끄는 수사, 헷갈리는 수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요, 단군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 경찰이. 이 지금 핵심은 뭡니까? 이재명의 연관성을 찾아내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특히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런 실력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과연 이재명에 대한 배임 혐의까지 찾아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선요, 최근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지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얼마나 많이 늦었어요? 22사일 만에 처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에서는요, 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미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관할 부서에 대한 성남시청 관할 부서에 대해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 일부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이 어떻게 이거를 경찰은 임의 제출 형식을 왜 취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국회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라. 원인을 따져봐라. 이게 봐주려니까 임의 제출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들어가면 관련 자료를 전부 싹 다 훑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임의 제출은 성남시에서 또 이재명 연계될 만한 우려가 있는 자료들 안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강제성이 없어. 그런데 한 7, 8일인데 오늘이 15일이 일주일 후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받아서 강제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경찰이 하나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냈는데 또 하나 본래부터 쓰던 핸드폰을 찾으려고 지난 13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서 검찰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 영장 청구를 15일 날 수원지법에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원지법에서 이 영장을 발부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오늘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버려요. 별도로. 그래서 이 핸드폰을 찾아와. 내연녀한테. 이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지난번에 유동규가 밖으로 던졌다는 핸드폰을 하루 만에 찾아냈잖아요. 검찰이 망신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쓰던 핸드폰을 안 찾으면 한마디로 망신 정도가 아니라 검찰 문 열어 닫아야죠. 이러니까 경찰에서 찾으려고 했던 이 핸드폰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원래 핸드폰은요, 검찰에서는 아예 찾을 의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늦게서 경찰이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니까서 이제 우리도 너무 봐주면 욕먹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몰래 슬그머니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제도적인 한계를 이용해가지고 검찰이 슬그머니 압수수색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재 김호수 검찰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만배, 권순일이 만남과 관련해서 오늘 국감에서요, 서울 고법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김만배가 8번씩 권순일을 만나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장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권순일이 사후 수뢰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본인은 구체적 사안을 관련 내용을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요, 어쨌든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한 것은 의아해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성남의 뜰 존재 자체를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그래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주의 의원이 질문하니까 이 원장도 곤혹스럽지만은 김광태 원장도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법원이에요. 자, 이제는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판결이 1심에서 유죄 판결로 나왔잖아요. 징계 취소.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요, 본래와 달리, 작년과 달리 한동훈과 윤석열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박주민을 비롯해서 김종민, 김영배, 이수진, 김용민 이런 민주당 법사 의원들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 이렇게 나온 판결을 널리 선전했어요.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은 윤 총장하고 한동훈이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고민하겠다. 고민한 다음에 결정한 후에 실행하도록 하겠다. 이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윤석열 총장 죽이기, 망신 주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한동훈 검사장은 언론의 질문과 관련해서요,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할 만하겠다. 작년에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거문유착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수사 중이야 안 돼 이렇게 해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요 한동훈 검사장은 여야 합의로 국정검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내가 왜 피하느냐? 예, 피하느냐? 부르면 나가겠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나가서 성심성의껏 답하겠다. 이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나가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게 100배 만배 낫죠. 만약에 안 나가면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막 언론에 쫙 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손해보죠. 윤석열 총장도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국회 부르면 얼마든지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이든 그 다음에 한동훈이든 부르면 나가는 게 맞다. 나가라.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검찰이 아주 대대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망신, 구속영장 기각돼서 망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아주 창피하다. 예. 더군다나 이유가 뭐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 신청 중에 한 것이 횡령, 그 다음에 뇌물 이런 걸로 다 걸려 있잖아요. 배임 이런 혐의로. 그런데 이게 특히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이게 전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검찰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가 상당히 뒤숭숭하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 분위기를 보면 말이죠. 법조계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이 그야말로 2014년도 5월부터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 지역 지정, 그 다음에 민간합동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정책결정 주체가 성남시, 이건 맞잖아요. 근데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착수도 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사업 주체, 이 유동규에 대해서만 구속을 해가지고 결국은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예. 이렇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하자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배임죄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인데, 그래서 주주를 대신해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시민의 재산을 대신 관리 보존할 책임 있는 공직자가 통상적으로 대표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배임 혐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일날 구속된 유동규도 공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부자로서 배임죄의 신분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김만배의 경우에는 외부자이기 때문에 외부자의 경우에는 김만배는 외부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유 씨의 배임 행위에 따라서 이익을 얻은 이해 당사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중앙지검에서는 바로 김만배가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말이죠. 공사에 1163억 원 플러스 알파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배임 혐의. 즉 김만배가 유동규 공사 측의 사업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김만배가 결국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배임 행위를 교사해서 공사에 손해를 입히도록 하고 이후에 발생한 수익을 분담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에 적극 가담했다. 이것이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런 검찰의 판단을 말하자면 법원이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창피하다. 그러면서 수사팀 검사들은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현 상황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솔직히 같은 검사로서 창피하다. 예. 그리고 성남시에 대한 강제 수사를 주저하는 동안에 보존기간이 다 된 문건은 아마 이미 파쇄됐을 것이다. 내부 소수만 공유하는 민감한 지시 보고 문건을 확보할 골든타임은 이미 다 지나갔다. 그리고 특검이 발족하면 검사들이 가장 먼저 갈 곳은 성남시청인데 검찰 수사가 면죄부를 식으로 흐를까 봐서 걱정이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황교안 후보가 이 경선에 있어서 이 가중치가 편향되게 진행이 됐다.
부여가 됐다.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 당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그런데 바로 어제 득표율이 조작됐다. 그러면서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예.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이다. 이렇게 황교안 후보가 밝혔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걸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